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 첫 번째는 앞서지만 뒤서자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기 협상을 미국 정부가 바랄 것 같아요. 이 중국이 보복 조치를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 흔들리니까 따라서 이렇게 좀 협상을 미리 좀 조기에 할 대상을 꼽았지 않습니까?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저는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카드는 잘 준비하되 일본 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이 한 결과를 우리 벤치마크 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첨단 제조업 생산량이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의 첨단 제조업의 그 성장과 또 미국이 바라는 그런 문제를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 어디를 편들 것인가 그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한 생각하는 세계 질서가 이건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며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게 아마 미국에도 더 호소리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막 들어오고 막 행정명령 막 나오고 하니까 제가 현지에서 보고 또 현지에 있는 분들이 얘기는 한국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막 달려드는 느낌이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언론에 나오지만 미국 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보도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없었던 점에서 오히려 사실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대응은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컨트롤 타워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민간 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계라든가 다 이런 데들하고 같이 그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원팀 코리아로 하면서 패키지 딜 같은 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패키지 딜이라는 건 뭐 군사 안보 이런 것까지 포함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트럼프는 굉장히 이단화적인 거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판을 완전히 다 흔들고 원래 없던 뭐 상호 관세니 품목별 관세니 이런 걸 올려놨잖아요, 테이블에.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면 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고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데서 우리는 뭘 내줄 거고 내주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범생 같이 하면 안 되고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상태를 리마인드 시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익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줄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물론 줄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뭘 받을지 이런 것들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4월 2일 발표된 관세, 지금 유예되긴 했지만 그 관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UN 컴트레이드 데이터를 2024년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거기서 1386개의 품목을 집중했습니다. 총 손실액, 그래서 수출액 곱하기 수입 수요 탄력성 곱하기 관세율을 했을 때 204억 달러의 총 손실액이 예상된다. 이것은 24년 한국 GDP의 약 1.2%의 큰 충격이다. 산업별로 그 피해를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산업은 현재는 자동차 및 부품 HS87로 시작하는 약 322억 달러 수출 중에서 9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손실률이 28%가 되고요. 기계류 HS84로 시작되는 기계류가 약 219억 달러 중에 56억 달러 손실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HS85로 시작되는 전기기기, 유기화학, 플라스틱류도 20% 이상의 큰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경제안보 클러스터 웹사이트에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품목별 모든 품목별로 가로축에는 상대국이 세계 무역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 세로축에는 상대국이 그 국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 의존도.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취약성 영역인데요. 이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면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크기는 수출액을 나타내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훨씬 3배 이상의 높은 취약성을 상대국에, 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의 양자의 비대칭적 구조를 명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크리티컬한 그 품목에 대해서 중국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 대 49%라는 이 취약성의 차이가 앞으로 관세 전쟁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게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런 보호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이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올 어떻게 보면 지진과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 기술 보호주의, 환경 보호주의, 기후변화 보호주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가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한국 경제의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 왜냐, 이런 지진이 왔을 때 단순히 산업이 피해를 보고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고용시장, 그 다음에 불평등, 그 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오는 보호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한국에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 라는 전략이 계속 가기 어려운 거고요. 지금 양자 또는 기업 간 협상까지 들어오니까 이것도 전에 없던 거고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제품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냐. 기업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글로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하자 했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에 어떤 제품의 생산 공장을 얼마큼 둘 거냐, 이게 글로벌이 되어서, 근데 지금 판이 계속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될지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거는 기본적인 미니멈 관세를 10%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협정 위반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른 관세를 갖다가 부과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WTO를 미국은 탈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WTO에 중국이 2001년에 가입을 했는데 빨간색 선은 미국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전체 고용 비중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 직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중국이 얼마나 페니트레이트 했는가가 푸른 색깔로 보여주는데 WTO 가입 이후에 그게 굉장히 가속화되는 걸 보여주고 결국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감소가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 탓이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국이었죠. 지난 한 4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 최근에 그리고 특히 무역 적자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채무국이 되어온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체적인 글로벌 공간상에서 이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이런 이제 거대 FTA는 CPTPP 가입 같은 것을 해야 된다. CPTPP는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한 리딩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세계 무역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지금 10대 교육국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고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다른 분들 말씀하신 CPTPP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동력이 거의 상실됐었던 게 이제 한중일 FTA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FTA의 그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FTA의 동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또 중국에서도 또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 있고 최근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불균형 체제의 양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중 간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적자국만의 책임도 아니고 흑자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 정도 돼서 글로벌 지금 한 17, 18%까지 이제 그 실물 경제로 성장을 했는데 이 정도 성장한 나라가 자국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다른 나라 기축통화에 의존하는 경우는 국제경제 어떤 발전사에서 드뭅니다. 여전히 기축통화에 의존하고 결국은 미국의 적자를 이제 양산하는 그런 체제의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나라가 상호 의존돼 있다. 그리고 두 개 나라가 정면 대결하면 상호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이거는 적자 흑자국의 공동의 책임이다. 둘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될 텐데 중국 측은 사실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 쉽게 굴복을 하지 않고 긴장이 고도된 상황에서 아마 협상에 들어갈 텐데 중국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작년부터 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반부패 운동을 작년부터 다시 강하게 하면서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다 감시를 하고, 이 정치구건조의 스타이펑이라는 사람을 중앙 조직부장으로 바꿨거든요. 사실 중국 레지미 입장에서 이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사회 불만보다는 엘리트 내부 불만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해서 그 작업을 잘 하고 있어서 이 남대로 이게 장기화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중국 내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거쳐서 말레이시아로 갔고 아마 또 다른 나라도 아마 투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중국도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도 아마 올 것 같다는 인상이 들고, 그게 왔을 때 중국 내부의 문제들,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중국이 해야 될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저희가 내서 이것도 주변 국가들이 협상 카드로 중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결국 내수 국내 소비 중심으로 이 모델을 바꾼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 외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압박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